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신하연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갈라져 허름한 동네 의원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의사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7살 아들 민준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축 늘어져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의사의 눈에는 동정심 대신 귀찮음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하연의 낡고 해진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보증금 없이는 진료 못합니다.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때 진료를 기다리던 한 중년 여자가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다. 하연이 사는 옥탑방의 주인이자 동네의 소문이란 소문은 다 퍼뜨리고 다니는 박 여사였다. 돈도 없으면서 애는 왜 낳아서 저 고생이야. 우리 동네 물만 흐리고 말이야. 쯧쯧쯧.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하연의 가슴에 박혔다. 의사는 박 여사의 말에 힘이라도 얻은 듯 더욱 냉정하게 그녀를 밀어냈다. 어서 나가세요. 다른 환자들 진료에 방해됩니다. 그는 하연과 죽어가는 아이에게 등을 돌려버렸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결국 하연은 아들을 품에 안은 채 의원에서 쫓겨났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어디로 가야 할까? 돈이 없으면 이 도시의 그 어떤 병원도 아들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아들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그녀를 현실에 붙들었다. 그녀는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허름한 시장 골목을 지날 때였다. 한 식당의 창문 너머로 켜진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가 그녀의 발길을 붙잡았다.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TK그룹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TK그룹의 권태민 회장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도 그의 치료를 포기한 가운데 TK그룹은 오늘 권 회장의 눈을 고치는 사람에게 평생을 쓰고도 남을 거액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은 헛된 꿈이라며 혀를 차거나 농담거리로 삼으며 웃고 있었다. 그들에게 그것은 그저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차가워지는 몸을 끌어안고 있던 하연에게 그 소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처럼 들렸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병이었다. 그런 일을 자신 같은 초라한 여자가 어떻게 해낼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녀의 뇌리 속으로 몰락한 가문에 비기처럼 전해져 내려오던 아버지의 가르침이 스쳐 지나갔다. 기적을 만든다는 신비의 침술,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실패하면 그녀는 사기꾼으로 몰려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들은 그녀의 품 안에서 죽어갈 것이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하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굳은 결의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도시의 밤하늘을 압도하며 서 있는 TK그룹의 마천루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지나가던 택시를 미친 듯이 손을 흔들어 세웠다. 그녀는 아들을 안고 뒷좌석에 올라탔다. 기사님, 평창동으로 가주세요. 도착하면 어떻게든 요금은 치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건 사람의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택시는 높은 담벼락과 삼엄한 경비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요새 같은 저택 앞에 멈춰 섰다. 압도적인 부의 규모 앞에서 하연은 잠시 숨을 삼켰다. 아픈 아들을 품에 안은 그녀는 정문으로 다가서자마자 험상궂은 경호원들에게 즉시 제지당했다. 경호원들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의 남루한 옷차림과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다급한 주장은 그녀를 그저 또 한 명의 절박한 정신 이상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회장님은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들은 강제로 그녀를 끌어내려 했다. 소란을 듣고 저택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권태민 회장의 충직한 그림자 차 실장이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수십 명의 사기꾼과 돌팔이 의사들을 상대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는 하연을 보자마자 똑같은 부류일 것이라 단정했다. 그는 지갑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전부일 것이라 생각하며 조용히 그녀를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이걸 받고 조용히 돌아가 주시죠. 저희도 힘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정했다. 하지만 하연은 돈을 거절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애원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발 제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회장님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섞이지 않은 진실함이 있었지만 차 실장은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 차 실장이 경호원들에게 최종 명령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택 안에서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순수한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권태민의 포효가 터져 나왔다. 또 한 명의 의사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간 직후였다. 바로 그때 하연은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그녀는 인터컴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고통스러운 외침과 불균등한 걸음걸이 소리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의학적 지식을 동원해 외쳤다. 회장님은 눈만 다치신 게 아닙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간의 경락이 손상되어 화를 통제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두통은 눈이 아니라 손상된 간에서 오는 극심한 통증입니다. 그 외침은 차 실장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지금까지 그 어떤 의사도 회장님의 난폭한 분노와 극심한 두통을 그런 식으로 진단하지 않았다. 모두가 시신경에만 매달렸을 뿐이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판단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연은 온갖 집기들이 부서져 엉망이 된 거대하고 화려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권태민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보이지 않는 눈은 그녀의 방향을 향해 있었다. 또 어떤 사기꾼을 데려온 건가 차 실장. 그의 목소리는 살의를 품고 있었다. 하연은 지쳐 잠든 아들을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침착하게 자신의 진단을 설명했다. 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좋다. 내 몸에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하지만 만약 네가 말한 효과가 1분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와 내 아들은 사기죄로 감옥에 가게 될 거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하연은 낡은 침낭에서 가늘고 긴 은침 하나를 꺼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절박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수련한 의술가의 자신감과 집중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발등에 있는 간 경락의 핵심 혈자리인 태충혈을 정확히 찾아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침을 꽂았다. 몇 초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태민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오르려는 순간 그가 숨을 헉 들이마셨다. 지난 몇 달간 쇠사슬처럼 자신을 옥죄던 극심한 두통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강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줄어들었다. 가슴 속에서 들끓던 분노의 용암도 차갑게 식어갔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변화를 음미했다. 눈앞의 어둠은 여전했지만 어둠 속의 고통은 줄어들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하연이 있을 방향을 향했다. 당신 누구지?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당혹스러운 희망의 조각이 섞여 있었다. 불가능했던 도박은 일단 성공한 듯 보였다. 당신 누구지? 권태민의 질문에 신하연은 긴장이 풀리면서 몰려오는 탈진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신하연입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차 실장은 더 이상 그녀를 사기꾼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잠든 민준이를 가장 편안한 손님방으로 옮기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의사를 불러 아이의 상태를 살피게 했다. 그렇게 거래가 성사되었다. 하연은 태민을 치료하기 위해 저택에 머물게 되었다. 그녀에게는 옥탑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넓고 화려한 방과 새 옷, 그리고 평생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 제공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과도 같았다. 그녀는 태민의 보안과 비밀 치료를 위해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었다. 새로운 환경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가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새로 마련된 약재실에서 침과 약초들을 정리하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존경받는 명의였던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침수를 배우던 햇살처럼 따뜻하고 행복했던 나날들이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곧 끔찍한 비극의 날로 바뀌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당대의 한 재벌 회장을 치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버지의 명성을 질투하던 경쟁 가문인 윤가의 의원들도 함께 있었다.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더니 순식간에 심장이 멎고 말았다. 모든 것은 조작된 함정이었다. 윤가는 미리 환자의 탕약에 치명적인 독초를 섞어 넣었던 것이다. 그들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이용해 증인과 수사관을 매수했고 모든 죄를 하연의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다. 신가 의원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고 아버지는 의료 면허를 박탈당한 채 억울함과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어린 하연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언젠가 반드시 가문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세상의 냉혹함은 그녀를 숨게 만들었고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숨긴 채 가난한 미혼모로 살아가야만 했다. 그 기억은 그녀가 다시 침을 잡게 된 이유이자 그녀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상처였다. 현재 태민과의 치료 시간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는 결코 쉬운 환자가 아니었다. 일시적인 통증 완화는 그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타고난 의심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게 만들었다. 그런 기술을 어디서 배웠지? 그가 날카롭게 물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입니다. 하연은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모호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체스 게임과도 같았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정체를 파고들었고 그녀는 능숙하게 그를 피했다. 한편 권태민의 이복 동생인 권지석의 귀에도 이 미스터리한 여자의 소식이 들어갔다. 저택 안에 심어둔 하수인을 통해 태민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다. 이것은 TK그룹을 차지하려는 그의 계획에 중대한 위협이었다. 지석은 분노했다. 그는 태민이 절대로 회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하들에게 명령했다. 신하연이라는 여자, 그 여자의 뒷조사를 해. 뼈 한 조각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파헤쳐. 그는 그녀를 쫓아낼 약점 사회에서 매장시킬 스캔들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하연이 살던 동네에서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이 온갖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냈다. 박 여사는 하연이 아픈 아들을 버리고 돈 많은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쳤다거나 사기 행각이 발각되어 경찰에 잡혀갔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하연의 현실은 나아졌지만 세상의 조롱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날 저녁의 치료 시간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하연은 태민의 등에 침을 놓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다. 그가 취약하게 엎드려 있는 순간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다. 당신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바로 그 순간 다른 공간에서 지석은 조사원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 파일을 건네받고 있었다. 파일의 제목은 신가 의원 의료사고 스캔들이었다. 지석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과거의 그림자가 마침내 현재를 덮치기 시작했다. 권태민의 날카로운 질문에
신하연의 손이 순간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녀의 평정심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침을 놓던 손을 거두지 않은 채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치료에 집중하겠습니다, 회장님. 그 대답은 부드러운 거절이자 명확한 경계선이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권태민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그녀가 깊은 상처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몇 주가 더 흘렀다. 치료는 더디지만 꾸준히 진전이 있었다. 태민의 두통은 거의 사라졌고 밤에는 숙면을 취했으며 이유 없는 분노 발작도 멈췄다. 하지만 그의 시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희망과 함께 조바심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바로 그날 여느 때와 같이 집중치료가 진행되던 중이었다. 하연은 그의 관자놀이와 목덜미, 주변의 중요한 신경 혈자리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혈자리를 자극하기 위해 그녀가 침을 비틀어 넣는 순간 무언가 달라졌다. 미세한 전류 같은 것이 태민의 머릿속을 관통했다. 그는 숨을 헉 들이마셨다. 몇 달 동안 그를 가두었던 완전한 암흑의 세계에 아주 작고 희미한 흰빛의 섬광이 터졌다가 사라졌다. 그것은 1초도 안 되는 찰나였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한 빛이었다. 그는 용수철처럼 상체를 일으켜 하연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충격과 불신, 그리고 폭발적인 희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방금 뭐였지? 빛. 내가 지금 빛을 본 것 같아. 하연은 애써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문의 비술은 전설이 아니었다. 이 순간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태민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냉소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제 하연을 마지막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진정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에 대한 그의 신뢰는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극적으로 변했다. 치료 시간의 대화는 더 이상 신문이 아닌 진정한 교감의 시간이 되었다. 희망이라는 빛을 본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외로움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그녀의 아들 민준이에 대해 물었다. 그의 변화를 느낀 하연도 서서히 경계를 풀었다. 그녀는 아들이 앓고 있는 만성천식과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어야 했던 어려움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태민은 그녀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차 실장에게 비밀스러운 명령을 내렸다. 신민준이라는 아이, 우리나라 최고의 수학과 전문의에게 진료받게 해. 내가 한 일이라는 건 절대 알려서는 안 돼.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줘. 며칠 후 하연은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한 자선재단의 후원 프로그램에 민준이가 선정되어 최고의 의료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하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 모든 행운이 태민의 저택에 머물게 된 덕분이라 생각하며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태민은 그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그 어떤 사업적 성공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에 따스한 빛이 스며드는 동안 더 짙은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다. 권지석은 하연의 가족에게 닥쳤던 비극적인 스캔들에 대한 모든 보고를 받았다. 그는 이제 상대를 쓰러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것이다. 그는 태민의 희망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을 추락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치료를 마친 태민과 하연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당신 덕분에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 태민이 진심으로 말했다. 바로 그 시각 권지석은 한 타블로이드 신문기자와 통화하며 아기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다. 특종요. TK그룹 권태민 회장을 농락하는 희대의 사기꾼에 대한 이야기. 거대한 덫이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했다. 저택 안의 분위기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태민의 상태는 꾸준히 호전되어 이제는 짧은 순간이나마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병원에 입원한 아들 민준이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에 신하연의 얼굴에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권지석이 계획한 함정의 첫 번째 단계가 실행되었다. 그가 정보를 흘린 타블로이드 신문의 인터넷판에 악의적인 기사 하나가 게시되었다. 몰락한 의료 사기꾼 가문의 딸, 시각장애인 TK그룹 권태민 회장을 농락하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는 순식간에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다. 기사는 과거 신가 의원의 의료사고를 날조와 과장으로 버무려 상세히 기술했다. 그리고 하연을 가문의 사기 수법을 이용해 힘없고 눈먼 사촌 형의 재산을 노리는 파렴치한 미혼모로 묘사했다. 기사에는 박 여사를 포함한 걱정하는 이웃들의 익명 인터뷰까지 실려 그녀의 가난과 의심스러운 행실을 증언했다. 소문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TK그룹의 주가가 휘청거렸고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차 실장의 전화는 언론과 임원들의 문의로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그는 어떻게든 태민과 하연에게 이 소식이 닿지 않게 하려 애썼지만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차 실장은 태민에게 모든 것을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태민의 첫 반응은 하연이 아닌 감히 그녀를 공격한 언론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즉시 법무팀에 명예훼손으로 신문사를 고소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자신을 흔들려는 경쟁자들의 비열한 공격이라 여겼다. 하지만 권지석은 그의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언론 공격은 서막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서 더 잔인하고 직접적인 두 번째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그는 이미 저택의 주방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가장 충성스러워 보이는 한 하녀를 매수해둔 상태였다. 하연은 침술 치료와 함께 태민의 기혈을 다스리는 탕약을 매일 아침 직접 다렸다. 그것은 치료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지석의 지시를 받은 하녀는 하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무도 모르게 탕약에 상극의 약초 가루를 미량 섞어 넣었다. 그것은 독약이 아니었다. 하지만 하연의 처방에 들어간 주된 약재와 만나면 체내에서 격렬한 충돌을 일으켜 기의 흐름을 역류시키고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약초였다. 태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탕약을 마셨다. 1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끔찍한 재앙이 닥쳤다. 그가 이루었던 모든 진전이 폭력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사라졌던 두통이 이전보다 몇 배는 더 강하게 그의 머리를 쪼개는 듯했다.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었던 빛은 다시 완전한 어둠 속으로 꺼져버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감싸 쥐었다. 타이밍은 악마처럼 절묘했다. 언론이 하연을 사기꾼이라 떠드는 바로 그 시점에 태민의 상태가 재앙처럼 악화된 것이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강철 같았던 그의 신뢰가 속절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고통과 어둠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편집증을 불러 일으켰다. 기사가 사실이었나? 저 여자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나? 내가 봤던 빛은 그저 우연 혹은 더 정교한 속임수의 일부였나? 의심이 독처럼 퍼져나갔다. 바로 그때 권지석이 겁에 질린 얼굴로 저택에 들이닥쳤다. 그는 쓰러진 사촌 형을 붙들고 오열하며 교묘하게 그의 마음에 독을 심었다. 형님,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형님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고통과 지석의 영이
그리고 언론의 증거 앞에서 태민의 이성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녀가 주었던 희망이 너무나 컸기에 배신감은 더욱 지독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하연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 말은 공기 중에 얼어붙은 비수처럼 박혔다. 신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무언가 설명하려 애썼지만 극심한 고통과 배신감에 사로잡힌 권태민은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차 실장과 경호원들에게 그녀를 당장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짐을 챙길 시간조차 허락받지 못했다. 가문의 비기가 담긴 낡은 침낭마저 그 방에 남겨둔 채 그녀는 경호원들의 거친 손에 이끌려 저택 밖으로 내쫓겼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희망의 공간이었던 황금빛 감옥의 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무정하게 닫혔다. 저택 밖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문 밖에서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이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졌고 수십 개의 마이크가 그녀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어졌다. 사기꾼이 맞습니까? 권태민 회장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녀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간신히 기자들을 피해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낡은 동네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집이 아닌 싸늘한 적대감이었다. 뉴스 기사로 한껏 기세가 오른 박 여사가 그녀의 옥탑방 입구를 막아선 차에 기다리고 있었다. 박 여사는 동네 사람 몇 명과 함께 그녀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어디서 사기칠 게 없어서 눈먼 사람을 등쳐먹어. 이 동네에 너 같은 사기꾼은 발도 못 붙여 썩 꺼져. 누군가는 그녀를 향해 쓰레기를 던졌고 다른 누군가는 더러운 물을 뿌렸다. 하연은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쫓겨났다.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갈 곳도 가진 돈도 없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두렵게 한 것은 아들 민준이에 대한 걱정이었다. 병원에 갈 수도 없었다. 만약 병원에서 자선 지원을 끊어버리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녀는 인적 없는 공원의 차가운 벤치에 주저앉아 몸을 떨었다. 절망의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고 그녀는 이제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바로 그 깊은 절망의 순간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하연아, 진짜 의원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란다. 진실은 언제나 병이 아닌 사람에게서 찾아야 하는 법이지. 아들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다. 아들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그녀의 내면에서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려냈다. 절망은 차갑고 명료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술이 완벽했음을 알고 있었다. 태민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료의 실패가 아니라 명백한 사보타주였다. 언론의 공격, 그의 상태가 악화된 절묘한 타이밍.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싸워야 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자를 찾아내야 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만 했다. 하연은 벤치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맹렬한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할 장소, 몸을 피할 성소가 필요했다. 문득 아버지가 약초를 구하기 위해 종종 찾으시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낡은 산사가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전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모습이 도시의 밤속으로 사라졌다. 권태민은 다시 어둡고 고요한 방에 갇혔다. 배신이 남긴 날카로운 분노가 가라앉자 그 자리에는 차갑고 텅 빈 고통과 거대한 혼란만이 남았다. 그는 다시 한번 무력한 장님이자 고통의 노예가 되었다. 권지석은 거의 매일같이 그를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의 과장된 동정과 끊임없는 위선은 시간이 갈수록 역겹게 느껴졌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태민은 오직 생각하고 듣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리고 그는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석의 영희는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그의 눈은 멀었지만 다른 모든 감각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후각으로 그 운명의 날을 되짚었다. 그날 아침의 탕약에서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세하고 톡 쏘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제 그 기억은 의심의 씨앗이 되어 그의 뇌리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청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터득했다. 그는 신하연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정문에서 애원하던 절박한 목소리, 치료에 임하던 차분하고 집중력 있는 목소리, 그리고 그가 그녀를 비난했을 때 공포에 질려있던 혼란스러운 목소리. 그는 그 목소리들을 지석의 매끄럽고 기름진 동정의 목소리와 비교했다. 그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다. 하연의 공포는 진짜였고 지석의 동정은 가짜라고. 마침내 그는 모든 감정을 배제하고 이 상황을 하나의 비즈니스 문제처럼 분석하기 시작했다. 동기. 이 상황으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답은 명백했다. 바로 권지석이었다. 자신이 계속 눈이 먼 상태로 남아있어야 유일한 치료사를 쫓아내야 이득을 보는 단 한 사람, 테이밍. 애연론의 공격이 터지고 곧바로 자신의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하게 조율된 공격이었다. 자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자신을 조종하기 위해 설계된 함정. 그때 또 다른 중요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지석이 매수한 바로 그 하녀. 그날 그녀는 유난히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탕약을 건네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그를 배신한 것은 신하연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촌 동생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광대였다. 그 깨달음은 안도감이 아닌 더 차갑고 무서운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자신의 핏줄을 향한 뼛속까지 시린 분노였다. 그는 지석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됐다. 그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패배한 남자를 연기해야만 했다. 그는 차 실장을 호출했다. 명령을 따랐지만 하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던 차 실장의 얼굴에는 괴로움이 서려 있었다. 태민은 조용하고 정확한 명령을 내렸다. 차 실장, 더 이상 신하연 씨를 조사하지 마. 내 사촌 권지석 상무를 조사해. 그는 하녀의 은행 계좌 사건, 당일 지석의 모든 통화 기록, 그리고 기사를 터뜨린 타블로이드 신문사와의 연결 고리를 샅샅이 뒤지라고 지시했다. 차 실장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그의 본능 또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새로운 임무의 중요성과 비밀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즉시 이해했다. 그는 충성을 맹세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태민은 다시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그는 더 이상 고통에 신음하는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 숨어 때를 기다리는 포식자였다. 그는 하연이 어딘가에서 홀로 불명예를 뒤집어 쓴 채 고통받고 있을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저지른 짓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의 새로운 목표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에게 빛을 보여주었던 그 여자에게 모든 것을 바로잡아줄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차 실장의 조사는 신속하고 은밀했다. 증거는 예상보다 더 끔찍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는 한여의 딸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을 찾아냈다. 그 돈은 권지석의 측근이 소유한 유령 회사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또한 기사가 터지기 직전 지석과 타블로이드 신문 기자가 나눈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TK그룹 본사 근처에 후미진 골목을 비추는 CCTV 영상을 입수했다. 영상에는 태민의 사고 며칠 전 지석이 사고를 일으킨 트럭 운전사와 만나 무언가를 건네는 장면이 똑똑히 찍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방해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차 실장은 어두운 목소리로 태민에게 모든 증거를 보고했다. 태민은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표정이었다. 그의 내면에서 들끓던 차가운 분노는 이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확신으로 변했다. 그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복수가 아니었다. 속죄였다. 신하연 씨를 찾아 지금 당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하연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하지만 차 실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찾던 장소들을 추적했고 마침내 외딴 산속의 낡은 사찰에서 그녀의 행방을 찾아냈다. 그동안 하연은 무력하게 숨어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약초를 채취하고 명상을 하며 흐트러졌던 심신과 기술을 다시 가다듬고 있었다. 고요한 산사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복수를 위한 차가운 결의를 다지게 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다. 차 실장이 그녀를 찾아왔을 때 하연은 그들이 자신을 영원히 침묵시키러 온 것이라 생각하고 경계했다. 하지만 차 실장은 그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그는 태민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녀를 애타게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비밀스러운 만남이 주선되었다. 저택이 아닌 안전하고 중립적인 장소에서였다. 태민은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연기를 하며 차 실장의 부축을 받고 나타났다. 그는 하연과 마주 앉았다. 그의 사과는 변명 없이 정직하고 깊었다. 내가 어리석었고 나약했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 그리고 차 실장을 통해 자신이 모은 모든 증거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하연은 지석이 태민의 사고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킨 윤가와 권지석의 어머니 쪽 집안이 먼 친척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두 개의 비극이 하나의 거대한 악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민은 그녀에게 다시 의사가 되어달라고만 요청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동맹을 제안했다. 나를 다시 치료해 주시오. 나의 눈이 되어 저 괴물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나의 칼이 되어 주시오.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명예회복이 아닌 완전한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제안했다. 하연은 눈앞의 절망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진정한 후회와 강철 같은 결의를 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려온 기회였다. 그녀는 품속에서 산사에서 겨우 되찾은 낡은 침낭을 꺼내 은침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치료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들의 동맹은 빛과 사랑이 아닌 공유된 어둠과 복수를 향한 불타는 열망 속에서 굳건하게 맺어졌다. 비밀리에 마련된 안전 가옥 안공기는 칼날 위를 걷는 듯 팽팽했다. 신하연은 마지막 치료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것은 신가 의원의 대대로 내려오는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강력한 비술이었다. 눈 주위에 치명적인 혈점들을 직접 자극하여 잠들어 있던 시신경을 깨우는 방법. 한 번의 실수는 영원한 실명 혹은 그 이상을 의미했다. 권태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믿소. 그 한마디에는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하연이 의술의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태민은 기업 전쟁을 준비했다. 그는 권지석의 소나귀에 놀아나는 무너지고 무력한 남자의 연기를 계속했다. 그는 지석에게 점점 더 많은 회사 일을 맡기며 그를 완벽한 착각과 교만 속에 빠뜨렸다. 마침내 태민은 차 실장을 통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지석이 직접 배포한 공식 안건은 권태민 회장의 공식 사인 및 후계자 지명이었다. 지석은 환희에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의심치 않았고 이사회 전날 밤에는 미리 축배를 들며 승리 연설문을 작성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이야기는 이제 두 개의 공간을 오가며 긴박하게 펼쳐진다. 안전, 가옥. 마지막 치료가 시작되었다. 고요한 방, 안 은빛으로 빛나는 침들, 하연의 극도로 집중한 얼굴, 그리고 미동도 없이 누워 모든 것을 맡긴 태민. 그녀의 손은 대가의 정밀함으로 움직였다. 침 하나하나가 혈도를 짚을 때마다 방 안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졌다. TK그룹 이사회 회의실. 이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모여 있었다. 권지석은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는 자신의 불쌍한 사촌에 대한 거짓 동정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리더십 아래 펼쳐질 TK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역설했다. 하연은 치료의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단계에 도달했다. 시신경에 극도로 근접한 혈자리에 침을 놓아야 했다. 그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같은 시각 차 실장의 부축을 받은 태민이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연약하고 패배했으며 완전히 눈이 먼 모습이었다. 지석은 의장석에 앉은 태민을 힐끗 보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연설을 시작했다. 한편 안전 가옥에서 하연은 깊은 숨을 고르고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렸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손길로 마지막 침을 정확히 꽂아 넣었다. 회의장에서 지석은 이사들에게 투표를 요청하며 자신의 손을 들려던 참이었다. 그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태민이 나직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투표하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보여줄 것이 있어. 두 개의 공간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안전 가옥에서 하연이 천천히 마지막 침을 뽑자 태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회의장에서 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과거 생기를 잃었던 그의 눈동자는 이제 총명하고 날카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경악으로 굳어버린 권지석을 향해 있었다. 지석아, 네가 말한 새로운 시대는 오지 않을 거다. 태민의 목소리는 얼음과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부축이 필요 없다는 듯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대형 스크린에 지석이 트럭 운전사를 만나던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어서 그의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통장 기록과 통화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권지석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그는 조작이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증거는 절대적이었다. 태민이 그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힘찼다. 내 죄는 네가 직접 만든 어둠 속에서 심판받게 될 거다. 지석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던 순간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그의 몸을 제압했다. 그의 얼굴은 완전한 파멸과 불신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지석을 뒤로 한 채 회의실은 경악의 침묵에 잠겼다. 태민은 잃었던 시력을 되찾고 빼앗길 뻔했던 회사를 지켜냈다. 그는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끝마친 하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치료는 성공했다.
권지석이 끌려 나간 후 회의실은 한동안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이사들은 안도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완전히 달라진 그들의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권태민은 흔들림 없는 권위로 즉시 상황을 수습하고 회사의 안정을 되찾았다. 기업의 위기는 끊었다. 그는 회의실을 나와 하연이 기다리고 있는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떤 극적인 재회의 말도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앞에 서서 맑아진 자신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깊은 존경을 담아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내 세상을 되찾아줘서 고맙소신 선생. 그는 그녀를 선생이라 칭하며 자신의 구원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그의 첫 번째 공식적인 행보는 회사가 아닌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모든 자원과 권력을 동원하여 권지석과 윤가의 연결고리를 증거로 제출하며 하연의 아버지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낡은 사건 파일이 다시 열리고 과거의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아버지의 누명은 벗겨졌고 신가 의원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었다. 과거 하연이 살던 동네에도 후폭풍이 불었다. 기사에 인용되었던 박 여사는 이제 동네의 웃음거리이자 죄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짐을 정리하러 잠시 돌아온 하연에게 비굴하게 사과하려 했지만 하연은 더 이상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런 좀스러운 아기를 초월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하연은 부자들의 영입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태민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과거 자신이 살던 동네와 비슷한 서민 동네에 작고 깨끗한 의원을 열었다. 간판에는 신가 의원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권태민 역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진정한 어둠과 무력감을 경험한 그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공감과 겸손을 갖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뛰어난 CEO였지만 이제는 따뜻한 마음으로 회사를 이끌었다. 그는 여가 시간을 클럽이 아닌 하연의 의원에서 보냈다. 행정 업무를 돕거나 진료실 밖에서 민준이와 함께 놀아주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민준이와 태민 그리고 하연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단위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거창한 결혼식이 아닌 소박한 일상 속에서 깊어졌다. 태민이 민준이에게 공 던지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연과 태민이 의원에서 고단한 하루를 보낸 후 함께 저녁을 먹는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그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만들었다. 에필로그. 다시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신가 의원은 TK그룹 재단의 후원 아래 가난한 이들의 성지가 되었다. 신하연은 한의학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태민은 의원의 작은 약초 정원에서 이제는 늠름한 소년이 된 민준이와 함께 있었다. 하연이 마지막 환자를 돌보고 밖으로 나왔다. 태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던 여인은 이제 조용한 자신감과 사명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되찾은 시의력은 그에게 세상을 보게 해주었지만 진정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것은 바로 하연이었다. 친절함, 감사함, 그리고 사랑으로. 이야기는 온전하게 치유된 한 가족의 모습 위로 따스하게 막을 내렸다.